어릴 적에 우리를 막 웃고 울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 다들 기억하시죠? 오늘은요, 그때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슬픈 이야기들 속에 사실은 어떤 시대의 코드가 숨겨져 있었는지 그걸 읽어내는 시간이에요. 자,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플란다스에게 나오는 네로죠. 그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끝까지 그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놓지 않았던 소년. 아마 그 마지막 장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캔디의 캔디. 정말 수많은 역경이 있었잖아요. 근데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행복은 항상 뒤로 밀었던 정말 씩씩한 소녀였죠. 베르사유의 장미의 오스칼도 빼놓을 수 없죠. 귀족이면서 군인이라는 그 역할,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의 욕망 사이에서 엄청나게 고뇌하면서 시대의 경륜에 맞섰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감동했던 그들의 그 고결함, 희생,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만들어낸 어떤 거대한 구조의 결과물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완전히 새롭게 들여다보기 위해서요, 우리는 두 개의 아주 특별한 렌즈를 쓸 겁니다. 하나는 물고기 자리 시대라는 렌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병궁 시대라는 렌즈예요. 이 렌즈를 딱 바꿔 끼우는 순간 우리가 알던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먼저 물고기 자리 시대는요, 고통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여요. 이건 내 인격을 위한 시련이야, 이렇게요. 그리고 사랑은 희생으로 증명된다고 믿고 이 모든 걸 다 견뎌내야만 구원이 온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보병공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고통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보고 사랑은 내가 직접 선택하고 설계하는 거라고 여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로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를 뜯어 고쳐서 온다고 보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렌즈로 우리의 추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네로와 파트라슈입니다. 우리가 알던 이 숭고한 비극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플란다스의 개죠. 네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항의하지도 않고요. 이 불공평한 세상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하나의 미덕처럼 그려지잖아요. 그의 상실은 그 자체로 신성시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관점이 확 바뀝니다. 질문의 초점을 네로의 고결함에서 그를 둘러싼 세계로 옮겨보는 거예요. 아니, 왜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을까요? 왜 그 사회의 안전망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물고기 자리적 관점에서는 네로의 죽음을 아름다운 비극, 슬픈 미담으로 해석하지만 보병궁적 관점으로 보면 이건 사회 시스템의 명백한 실패라는 경고로 읽히는 겁니다. 상실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가 되는 거죠. 자, 네로의 이야기가 사회 시스템의 실패였다면 캔디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우리가 개인의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희생 역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았던 그녀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기억 속 캔디는 정말 밝고 씩씩한 소녀잖아요. 끝없이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희생하고 그러고도 괜찮다고 말하는 강한 아이였어요. 이게 바로 물고기 자리 시대가 여성에게 요구했던 이상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여기서 질문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왜 늘 캔디만 모든 걸 잃어야 했을까요? 왜 행복에 대한 선택권은 항상 그녀 밖에 있었을까요? 그녀의 그 착함은 과연 그녀 자신의 온전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가 강요했던 역할이었을까요? 이 관점의 전환은요, 캔디를 강한 주체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인물로 재해석하게 만듭니다. 이건 캔디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란 원래 참고 희생하는 거야 라는 그 시대의 프레임 문제였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복잡한 이야기, 베르사유의 장미입니다. 이 작품의 핵심이 정말로 오스칼과 앙드라의 비극적인 로맨스였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기억하시죠. 오스칼과 앙드레의 그 애절한 사랑 이야기요. 프랑스 혁명은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거대한 배경처럼 느껴지고요. 하지만 만약에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혁명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어요. 낡은 시대의 구조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붕괴의 모든 압력이 오스칼이라는 한 개인에게 집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스칼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자아를 꼭 구분해야 해요.
그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선택자가 아니라 귀족이자 군인이라는 역할자가 먼저 주어진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왕을 믿지 않으면서도 왕을 위해 싸워야 했고, 민중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귀족으로 살아야 했던 거죠. 이건 오스칼 개인의 우유부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명백히 시스템 붕괴의 비용을 한 개인의 양심과 목숨으로 치르게 만든 구조의 문제예요.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그녀는 그 시대 전체의 모순을 자기 몸 하나로 통과해야만 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비극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로, 캔디, 오스칼의 이 눈물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세 가지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건요, 우리가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사고의 틀이에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눈물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묻는 데이터로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보병공 시대의 의식입니다. 상실을 미화하지 않고 희생을 신성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은 결국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직과 양심 사이에서 혹은 가족의 역할과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죠.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이 정말 나 개인의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속한 이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일까? 어쩌면 이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고전 애니메이션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